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자료형 마지막 시간으로 딕셔너리와 집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딕셔너리에 대한 특징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값을 콜론으로 결합한,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이템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생성할 때에는 중괄호를 먼저 열어줘야 됩니다. 중괄호를 열어주고, 자, 키와 값을 콜론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키는 보통 문자열을 많이 쓰거든요. 문자열 많이, 또는 뭐 정수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문자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로 반드시 감싸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아이템이고요. 이것이 원소고, 이 아이템을 컴마로 나열한 것이 딕셔너리다. 딕셔너리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리스트와 튜플과는 다르게 원소의 순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과거에는 원소의 순서를 유지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원소의 순서를 유지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딕셔너리에서는 원소의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덱스가 없어요. 딕셔너리는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딕셔너리의 원소를 선택할 때에는 정수 인덱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키로 인덱싱합니다. 키로 인덱싱을 하고, 그 키로 인덱싱한 결과를 가지고 원소를 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키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키에 서로 다른 값을 여러 번 할당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넣었던 값으로 업데이트, 최신화 한다는 것이죠. 자,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를 생성한다. 자, 이렇게 중괄호를 열어주고요. 중괄호 여기 닫는 것도 여기 있죠. 자, 첫 번째 키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의 값은 펜츠. 두 번째 키는 사이즈이고요. 그 값은 리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키와 밸류를 콜론으로 연결한 이것을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자, 얘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dct라고 하는 변수를 클래스로 확인해 보면은 dict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한 속성과 방식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좀 많이 쓰는 것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리어, 얘도 역시 뭐 원소를 모두 삭제할 때 쓰는 것이고요. 자, 얘는 이제 키로 인덱싱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get이라는 것에다가 여기 키를 집어넣으면 그 값을 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얘입니다. items. 자, 또는 keys 또는 values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dct라고 하는 딕셔너리에다가 items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면 어떤 동작을 하냐면 이 딕셔너리의 키와 값을 튜플로 만들고, 그러니까 키 1이고요. 얘가 키 2가 되면은 얘 값이 1이라고 치면은 이렇게요. 튜플로 만들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리스트화 시켜서 요 값을 리턴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딕셔너리가 갖고 있는 키와 밸류의 쌍을 우리가 요 아이템즈로 반환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딕셔너리를 생성했을 때에는 중괄호를 열고 키와 밸류를 콜론으로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dict라고 하는 dict 클래스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자, 먼저 키를 문자열로
즉 따옴표로 감싸지 않습니다. 그 다음 콜론 대신에 등호로 씁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통의 함수에서 매개 변수, 자,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죠. 이거 좀 다시 쓰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와 전달 인수, 인수 또는 전달 인수라고 하죠. 요것을 이제 이렇게 등호로 연결한 식으로, 요 매개 변수 자리가 이제 키가 오는 것이고 전달 인수 자리에 값이 오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매개 변수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감싸주면 에러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등호 대신에 콜론을 쓰는 것도 에러를 발생합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요. 에러 발생했죠? 자, 얘도 에러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가 없는 빈 딕셔너리 만들 때에는 이렇게 DICT를 쓴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딕셔너리의 연산자와 인덱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DCT의 keys라고 하는 것을 쓴다라고 말씀만 드렸고 이게 어떤 결과를 내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딕셔너리에 있는 keys라고 하는 메소드는 딕셔너리의 키만 이렇게 리스트로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과 사이즈라고 하는 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 멤버 연산자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딕셔너리가 오면 왼쪽에는 키가 와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in이라고 하는 멤버 연산자가 있는데 뒤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문자열이 올 수 있고 리스트가 올 수 있고, 자, 딕셔너리가 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왼쪽에는, 자, 문자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부분 문자열이 되겠죠. 여기는 부분 집합. 자, 그리고 여기에는 원소가 와야 되고요. 여기에는 키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in 멤버 연산자 오른쪽에 오는 자료형의 그 종류에 따라서 여기 왼쪽에 올 수 있는 것들도 각각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DCT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아이템이라고 하는 키가 있으니까 true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DCT에 없는 키를 한번 넣어볼까요? 만약에 샵이라고 하는 샵 in DCT.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false가 됩니다. 없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딕셔너리에는 인덱스가 없으니까 대괄호 안에 인덱스 대신에 키를 지정한다.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DCT를 이제 출력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DCT에는 자, 아이템이라고 하는 키에 이제 펜치라고 하는 값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사이즈라고 하는 키에 여기에 스몰과 미디움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는 리스트가 들어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값은 얘와 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값에 있는 키는 아이템과 사이즈인데 이것을 펜치라는 값의 이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S와 M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 펜치와 요것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만든다. 만약에 LST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렇게 펜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스몰과 미디움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는 리스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얘고 얘가 얘잖아요. 근데 리스트에는 뭐가 붙습니까? 원소 인덱스가 붙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좋아요. 리스트는 원소에 위치 번호가 있는 자료형이고 딕셔너리는
원소에 이름이 붙은 자료형이다. 그래서 리스트에다가는 인덱스로 원소를 선택하는 것이고 딕셔너리는 그 원소의 이름으로 선택을 한다. 자, 여기 dct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지정하면 얘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dct 하시고 0번 인덱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키 에러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딕셔너리, dct라고 하는 딕셔너리에는 0이라는 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키로 받는 거예요.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을 인덱스가 아니라 키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템을 넣어주면 이렇게 아이템을 원소로 갖는 펜츠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dct에 만약에 없는 키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요. 예, 에러 발생하죠. 역시 똑같은, 그쵸? 샵이라는 키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딕셔너리에 대한 원소를 추가, 삭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ct에는 샵이라는 키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없는 키를 대괄호에 지정하고 값을 이렇게 할당하게 되면은 샵이라는 키 A1이라는 값을 원소로 갖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만약에 삭제하고 싶으면 dct에다가 이렇게 키로 선택한 결과를 del, delete죠. del 얘도 이제 파이썬의 예약어인데 딜리트 하게 되면은 삭제해 버립니다. 자, 삭제해 버렸죠. 자,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키의 다른 값, 그러니까 현재 값은 A1인데 다른 값인 A2를 할당하면 키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샵이라는 키에 A2라는 값으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A1이 A2가 되었죠. 자, 제가 아이템즈 같은 경우에는 키와 값을 쌍으로 해서 튜플로 묶어서 반환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키와 밸류를 튜플로, 그렇죠? 키와 밸류를 튜플로 묶어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리턴 시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 코드는 반복 실행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dct의 items라고 하면은 요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요 내용은 이제 반복 실행할 범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원소인 첫 번째 원소는 얘입니다. 요 놈을 아이템이 받아와서 출력하고 그 다음 원소인 요 놈을 아이템이 받아와서 출력하는 그런 식으로 반복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반복문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형 마지막으로 집합입니다. 집합은 중복 원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소의 순서도 없어요. 자, 만약에 집합을 만들 때 원소를 중복이 되는 원소를 집어넣으면 중복을 자동으로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자동으로 정렬합니다. 자, 집합을 만들 때는 딕셔너리와 같이 중괄호를 열어요. 그리고 원소를 컴마로 나열하는데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를 콜론으로 묶었죠. 집합은 키만 있어요. 키만. 그러니까 이렇게 중괄호에 키만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키는 딕셔너리에서 설명했었을 때 키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가 중복이 되어 있으면은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자, 집합은 원소의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자동 정렬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리스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1, 5, 3, 3. 자, 이런 식의 집합을 만들면 얘가 어떻게 자동으로 바뀌냐면은 중복을 일단 제거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오름차순 정렬하기 때문에 1, 3, 5가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집합은 인덱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만약에 set1 이런 변수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인덱싱이 안 돼요.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인덱싱도 안 되고 슬라이싱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합은 수학에서의 집합 연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A 집합과 B 집합이 있으면 교집합이라든가 합집합이라든가 또는 차집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3, 1, 2, 1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키만 연결합니다. 키만 콤마로 나열한 다음에 집합을 만들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중복을 제거했죠. 중복을 제거하고 1, 2, 3이라고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버렸습니다. 자, 이 set1의 클래스는 set, 집합을 의미하는 셋이고요. 자, 이놈에 대해서 속성과 방식을 확인하면 조금 양이 많긴 한데 이 중에서 이제 집합에 관련된 것만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것이 차집합입니다. 자, 인터섹션이면 이제 교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니언이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아시면 되고요. 또는 교집합을 의미할 때는 앰퍼센드라는 기호를 쓰고 합집합은 bar라는 기호를 쓰고 차집합은 마이너스 기호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합엔 인덱스가 없다고 했잖아요. 집합은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하려고 하면은 에러를 반환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lst3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니까 lst3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lst3가 없으신 분들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만약에 lst3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2.0 문자열 3 그리고 lst3를 하면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은 리스트가 만들어졌죠. 자, 그 리스트에다가 set이라고 하는 클래스 함수로 집합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 지금은 이제 겉을 둘러싸고 있는 괄호가 대괄호에서 중괄호로 바뀐 것 뿐이죠. 자, 그것을 이제 set2라고 했고요. 자, 기존에 있는 집합을 리스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1, 2, 3이라고 원소를 가졌던 집합을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 결과에서는 리스트에 대해서는 인덱스가 있으니까 이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집합을 과연 데이터 분석에서 어떻게 쓰느냐 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고객 아이디가 될 테고 여기는 고객 네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고객의 주소인 어드레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할 때 뭐 여기 뭐 서울 무슨 구 무슨 동, 경기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런 식으로 인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주소에서 앞에 있는 두 글자씩 이렇게 뽑아 가지고 광역 시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도. 그러면 여기는 뭐 서울이 될 테고 여기는 경기가 될 테고 여기는 인천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광역 시도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광역 시도는 총 17개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체 고객이 N행이니까 예컨대 10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원소 개수도 1000만 개가 있겠죠. 1000만 개가 있지만 17개 원소가 반복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만약에 집합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복을 제거하고 오름차순 정렬하니까 그때 여기에 생성되는 집합 원소의 개수가 17개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잘못 입력된 주소가 있는지 아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그 성별 관련된 것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고객 데이터에 이렇게 성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M과 F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것도 역시 원소 개수는 1000만 개인데 이것을 집합으로 만들면 원소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2개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중복을 제거하니까. 자, 그래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집합 연산자를 설명드리고 나서 그것이 또 데이터 분석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입니다. 지금 세트 1에는 1, 2, 3이고요. 여기 세트 1에서는 1, 2, 3이 있고 세트 2에는 1과 2.0과 문자열 3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과 1은 같으니까 여기 1 넣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수 2와 실수 2.0은 자료형은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 이게 지워지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 있고 얘가 2가 있고 여기에는 정수 3, 얘는 문자열 3. 수와 문자열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겹칠 수 없고요. 여기에서 세트 1에는 2가 있었고 세트 2에는 2.0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는 것만 일단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을 표시하면은 요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합집합을 표시하면 요 4개가 다 나옵니다. 차집합을 표시하면은 얘만 나오겠죠. 그렇죠? 거꾸로 이거 위치를 바꿔버리게 되면은 이번에는 얘만 나오겠죠. 자, 실제 그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세트 1과 세트 2에 대한 교집합을 뽑았는데 얘가 2.0이 나왔습니다. 2가 아니고 2.0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좀 여러분들이 경험상 아시면 되는데 두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을 실행할 때 왼쪽에는 정수고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얘는 왼쪽에는 정수고 오른쪽에 실수이면은 실수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합집합인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걸로 나와요. 저도 사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실행을 해서 얻어낸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정수와 실수가 섞여 있을 때에는 합집합과 교집합에 따라서 반환되는 자료형이 조금 달라진다. 그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에만 있는 것은 정수 3이었고 이번에는 요거 방향을 바꿔서 자, 세트 2에서 세트 1을 할 때 이때는 문자열 3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었던 이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데이터 분석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엑셀에서 작업을 할 때 VLOOKUP을 쓰시는 분 계십니까? VLOOKUP이 생각보다는 까다롭죠? 자, 그랬을 때 VLOOKUP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첫 번째 시트이고 얘가 두 번째 시트일 때 첫 번째 시트에 이제 이런 값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 이런 식으로 값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시트의 맨 마지막 여기 있는 요 컬럼하고 자, 두 번째 시트에는 이렇게 첫 번째 시작하는 요 값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랑 일치할 때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을 여기다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VLOOKUP이죠. 그쵸? 버티컬로 탐색해서 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VLOOKUP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시트에 있는 내용을 하나의 시트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것이 SQL 용어로는 join이라고 합니다. join 또는 파이썬에서는 이제 merge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join이나 merge나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SQL에서 이 join 할 때는 이것을 where key라고 하고요. 이것도 where key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foreign key라고 하는데, 자, 이 where key에 대해서 원소가 여기에 있는 원소와 여기에 있는 원소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 있어야만 붙습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붙지를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을 집합으로 만들고 여기에 있는 것을 집합으로 만들어서 교집합을 실행하면 서로 일치하는 원소끼리는 교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컨대 이거 이름을 A라고 하고 얘 이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놈을 세트 A라고 하고 세트 B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교집합을 구했는데, 그 결과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에 있는 원소와 여기에 있는 원소에는 서로 일치하는 원소가 없으니까 조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집합도 은근히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4시간에 4번의 강의에 걸쳐서 파이썬 자료형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파이썬의 문법에 대한 제어문과 반복문과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드는 방법을 이제 순차적으로 3번에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